우리 미래 보건의료 포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 학계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 결코 아니고요. 산업계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민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서 미래를 전망하고 그 솔루션을 찾자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모인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3차가 되고 12월 15일 날 제 4차 포럼을 끝으로 이제 금년도 사업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4차 포럼 때 가서는 이제 이 소위 결론적인 총체적인 이제 토론을 하게 되겠지만, 그동안 과정은 이러한 의료와 관련된 ICT 기술의 현황이 어떤지, 또 그거의 저해 요소랄까 극복해야 될 문제는 뭔지 해서 특히 진료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 또 정보 보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차 때는 집중적인 조명을 했고, 오늘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 제도, 소위 사회적인 것들, 그런 걸 이제 LC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Ethical, Legal, Societa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포럼은 5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분과는 분과마다의 특이한 이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개 분과에서 분과장님 내지는 분과장님을 대신한 분께서 강의를 하시고 끝에 가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분과의 위원이시고 현재 분과장님이 해외 체류 중이신 관계로 대신 발표해 주시겠는데, 발표 내용은 블루버튼 이니시에이티브로 소비자 의료 정보의 주권 찾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블루버튼이란 무엇인가, 소비자의 의료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윤형진 교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뭐 최근에 우리나라 어디 협약하면서 격이 안 맞는 협약을 해서 뭐 시끄럽던데, 제 격이 안 맞게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위원이 발표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의대 윤형진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1분과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주로 이제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거는 블루버튼 이니셔티브에서 소비자 의료 정보 주권 찾기, 이렇게 좀 제목을 좀 거창하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블루버튼 이니셔티브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번 좀 코리안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지금 1분과에 참여하고 계신 이제 저희 위원들 명단이고요. 뭐 학교에 계신 분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분, 또 뭐 유전체 기업을 대표하시는 분, 또 이 언론에 계신 분, 또 소비자 모임에 계신 분들,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고 굉장히 재밌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아까도 잠깐 이제 정보 교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커넥티비티고, 그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결국 정보가 흘러가고 그게 잘 이제 활용이 되어야 4차 산업혁명도 될 수 있고 또 보건의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꼭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복지부에서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뭐 아마 진료정보 교류가 뭐 원론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득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연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뭐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일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진료정보 교류 표준 고시에 나와 있는 이제 데이터 포맷입니다. 그래서 뭐 진단 내역이라든가 뭐 투약 내역, 검사, 뭐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물론 이제 이게 뭐 전체 의료 정보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 마이너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필수 데이터고 일부는 이제 선택 데이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진료정보 교류 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한데, 저것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저거는 의료기관 간에 아니면 의료인 간의 데이터가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환자나 소비자,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저게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주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는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VA 하스피탈을 위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의 데이터, 또 물론 이제 그게 미국의 이제 의료 시스템이 이제 복잡하니까 블루버튼 이니셔티브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 있고 아닌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 참여하고 있는 병원에 있다고 그러면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진료 데이터, 또 뭐 약국 데이터, 또 뭐 의료기관 그 의료 보험의 그 청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뭐 진료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건강 관리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연계된 다른 앱을 이용해서 자기 건강 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보건의료 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전통적인 의료보다는 이제 뭐 유헬스 그러면 이제 뭐 거부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 의료 소비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앞으로 우리도 이제 벤치마킹에서 조금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따져 보면, 이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제 건강인 그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이제 국가 검진 데이터를 자기가 이제 다운 받아서 이제 자기가 건강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정보 교류 사업은 사실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는 데 반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그 데이터를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같이 연결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김영학 교수님 계신 그 아산병원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제 자기 데이터, 자기가 이제 어느 병원에 아산병원에서 이제 진료받은 그런 그 진료 데이터를 이제 자기가 앱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자가 다운받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그냥 열람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 데이터하고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제 제한이 많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제 진료정보 교류 사업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어차피 아까 커먼 데이터 모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료정보 교류하기 위해서 공통 포맷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조금 환자나 사용자가 이제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꼭 유전자 검사가 아니고도 이제 다른 데서 뭐 어떤 어디 가서 이제 검사를 받은 그런 것들 다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다들 차고 다니시는 이런 스마트워치나 뭐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부터 오는 이런 그 라이프 로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서 자기가 좀 건강에 활용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아마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아이디어가 뭐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런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면 이런 것들이 그동안 불가능했었던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될 수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잘 된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 이용을 해서 뭐 이런 이 데이터가 한 군데 모일 테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뭐 다양한 예방 진단 서비스라든가 빅데이터 연구까지도 이제 갈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저도 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센트럴 오소리티 없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금전 거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은행을 통하지 않고 금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테크놀로지죠. 그리고 거기서 주요 키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이제 거래한 데이터가 이제 변경되지 않는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 개런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이제 그런 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트코인 갖고 사기도 많이 치고 그래서 이게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더 씌워져 있기는 합니다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자체는 아마 굉장히 많은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한 군데 암호화해서 모아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으로 해서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한 군데 모이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이버 시큐리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PHR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를 갖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유혹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그 고혈압에 진단받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것만 없으면 뭐 프리미엄이 뭐 왕창 깎인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유혹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유혹에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환자 진료에 활용을 해야 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거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굉장한 코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뭐 말씀드릴 거를 까먹었는데요. 제가 그 요거는 지금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저희 분과 위원장님께서는 이 슬라이드가 들어간 걸 모르고 제가 몰래 넣은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분과장님께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나 뭐 이런 걸 해서 뭐 그거를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간에 그런 걸 한다 그러면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그 데이터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뭐 이게 그 뭐 아까 이제 인포드 콘센트 말씀도 하고 하셨지만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자기가 다 갖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데이터에 대한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제 공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연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포괄적인 동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데이터 공개에 동의를 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공개가 돼도 괜찮은 데이터가 있고 자기 데이터 중에서도 진짜로 공개가 꺼려지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 공개를 해버리면 그냥 모든 데이터가 다 공개돼 버리니까. 그런데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자기가 공개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또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건강 관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이런 그 자율성을 강화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뭐 건강 검진 같은 데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저도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 검진 많이 하셨을 텐데 건강 검진 받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건강 검진 받을 때 검사 받는 항목 정할 때 건강 자기의 그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갖고 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정하잖아요. 몇십만 원에 이거는 몇십만 원이니까 이건 내가 낼 수 있으니까 몇십만 원짜리 하고 뭐 돈 많으면 뭐 200만 원짜리 그건 사실 굉장히 웃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 데이터를 자기가 갖고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자기의 메디컬 니즈에 맞춰서 건강검진 항목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검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법적인 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피트니스 센터나 뭐 이런 요식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뭐 이런 퍼스널 지놈이라든가 이런 거 또 환자 입장에서는 그 세컨 오피니언 구하는 데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뭐 특히 이제 영상의학 장비나 이런 것들이 고가 장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낭비 요인이 많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데이터를 쉐어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복해서 검사하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런 그 필요성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이런 그 고가 장비들을 결국은 공유하게 되는 거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공유 경제라든가 그런 패러다임에도 이제 적합한 그런 변화가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아까 그
블록체인까지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한 걸음에 거기까지 다 가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걸음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일단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원과는 이제 진료정보 교류 사업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CDA를 의료기관들 간에만 그거를 이제 전송하지 말고 그거를 환자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좀 그거를 좀 바꾸자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제 그 관리해서 뭐 자기가 건강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만 이제 한번 우선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같이 이제 저희 아까 이제 위원 중에 이제 그 법학전문대학 박정현 교수님도 계신데 이따가 이제 패널에도 참여를 하실 겁니다만 만약에 이런 일을 하려면 저희들이 이제 어떤 법적인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이제 검토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 안을 이제 갖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 진료정보 교류에 관한 그 복지부 고시를 좀 이제 수정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8조의 교류문서의 생성 및 교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교류문서의 내려받기 기능, 뭐 이런 그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에 한해서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조금 만들어서 이제 추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단서가 붙는 거가 이런 일들을 이제 하려면 의료기관이나 이런데 이제 어떤 의무를 부과를 해야 돼, 새로운 의무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근거가 이렇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고시 개정만으로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쉽기는 한데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2번째 안을 이제 해주신 거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조 2항에 복지부 장관은 뭐 기타 등등에서 환자의 자기 진료 기록 열람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료법에 이제 근거 조항을 삽입을 하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로부터 이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도 또 하나 이제 전제 조건이 붙는데 이게 그 의료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나라 여의도의 속성상 이거 금방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굉장히 이제 이렇게 가기에는 제일 확실하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좀 갈 길이 조금 멀지 않겠나. 그래서 2가지 안이 있기는 한데 각기 다 장단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까지 지금 그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을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한 상태고요. 이건 뭐 예산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일분과의 주 임무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의 미래 의료에 대한 예측 및 대비에 관한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 또 아마 이 블루버튼이라는 어떤 한 샘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도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장점이 있겠는지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일찍 가고 있습니다만 뭐 그냥 바로 진행을 해서 끝나면 좀 일찍 마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재에 대해서 뭐 한 분 정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받겠습니다. 저 끝에 네네 누구신지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우선 밝혀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죠. 예, 저는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제 연구부서에도 좀 장기간 근무를 했었고 지금 한양대학교에 있는 김재웅이라고 합니다. 방금 발표하신 거에서 사실은 이제 정보의 소유권자가 스스로 이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에 이제 그 어떤 법이나 윤리 문제와 관련된 상당히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도 있는 그런 대안 이제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 경험에 하면 그 2000년대 이제 좀 전반부에 그 당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생명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당신은 그 진료 기록을 공단에 요청해서 이제 그 제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 하도 많아서 이제 공단에서는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당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대응들을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사 이제 그 어찌 보면 흩뿌려진 개개인 또는 그 컨슈머들의 이제 자기 스스로의 자발적 결정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공익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그것이 이제 개인의 자기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나는 마약을 하고 싶어.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방치하는 사회는 없단 말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지금 발표하신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획기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그 과거의 논쟁과도 여전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모여지는 그 진료 기록들이 마치 그동안 이제 구글이나 등등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그 정보들을 이제 임의로 축적해서 목적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매니지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답들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뭐 질문 겸 코멘트신데 간단히.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해묵은 논쟁입니다. 이거가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던 건 이제 유전체 데이터 이제 그거 이제 활용하는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뭐 채용에 차별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게 제가 법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힙한가요? 그거에서 그 유전 정보를 이용을 해서 뭐 보험이나 아니면 그 채용 같은 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 거기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막아놓은 그런, 미국에서는 근데 그렇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례를 참조를 해서 이게 좀 그 환자가 자기 데이터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한 아까 이제 뭐 정보의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자기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아주 템포럴하게 잡고 그거를 범위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게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하면 그런 기술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정보가 오히려 왜곡되는 일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그런 허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도 이제 분과위원회 토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러 군데 동의서를 작성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약관을 다 읽어보고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한테 불리한 것까지 다 동의를 해놓고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 의료 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커미티나 이런 데서 그거에 그레이드를 쭉 나눠주고,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도 그 포맷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레벨을 나눠줘서 이건 진짜로 공개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부터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까지 해서 이거는 마지막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그레이드를 나눠서 공개를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두 번째 말씀하신 것까지 이거가 같이 조금 연결이 돼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를 이제 뭐 제기하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해결해 나갈 때 그 문제까지도 쭉 같이 다뤄야 되겠고, 지금 뭐 컨피덴셜리티를 뭐 그레이딩을 해서 어느 거는 그냥 뭐 아무나 볼 수 있게, 어느 거는 뭐 이렇게 이제 그레이딩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라는 건데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재는 제2분과의 분과장이신 조위령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제2분과는 ICT 기반의 진료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재도 마찬가지로 1차 의료에서의 Population Health Management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조비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이런 이제 IT 테크놀로지들이 들어오면서 이 의료 전달 체계, 특히 이제 1차 의료에서의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끝판왕이라고 하는 게 Population Health Management입니다. 1차 의료가 해야 될 가장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WHO에서 이렇게 이제 1차 의료를 이제 새로 해보자라는 내용과,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도 막지 못했던 어포더블 케어 액트가 이제 마크라라는 걸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캐피테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임상, 예방 이런 쪽에 훨씬 더 강한 정책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영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20%의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한 것이 이제 QOF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 WHO에서 이러한 리노베이션을, 의료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NCD 만성 질환이라는 것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줄어들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왜냐하면 이게 고령화랑 직접 연관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성 질환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는 내용들이 주체할 수 없는 의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신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투석이 필요하다. 이 투석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수명이 연장이 되기 시작했고, 소위 건강인은 아니지만 많은 의료 비용을 들이는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수명이 연장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맨 끝에 보면은 이제 하이 코스트 페이션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 내지 5%에 해당하는, 전 국민의 2 내지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한 2 내지 5%가 전체 의료비의 50% 이상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부분이 줄어들 거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료 테크놀로지들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만성 질환들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는 주체할 수 없다는 거죠. 의료비 증가만 되면 다행이겠는데 이분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Population Health Management이라는 것이고, 1차 의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2 내지 3% 전체 50%의 의료비를 차지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건강한 그룹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리스크를 가지게 되면서, 만성 질환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돈을 많이 쓰면서 본인의 삶의 질도 좋지 못하는, 행복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 질병으로 가기 전에 건강한, 이러한 질병들이 생기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많은 비용을 쓰게 하는 부분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방금 우리가 논의한 이런 IT 테크놀로지들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프리딕티블하고 미리 프리벤션 가능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1차 의료에서 했던 부분들이 주로 질병 관리, 만성 질환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하고, 급성 질환이 생겼을 때 빨리 치료하는 부분들이 타겟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1차 의료에서 이런 만성 질병 관리뿐만 아니라 위험 요인들, 특히 소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질병을 일으키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까지 커버해서 매니지해서 이러한 돈을 많이 쓰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로 예방하고 막아주자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기본적인 리소스가 바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바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워크포스인 거죠. 현재 보건, 의료 전문가들이 이런 임상 예방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캐피테이션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조차도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못했고 인터벤션을 하지 못했던 거죠. 워크포스가 변해야 되고, 자, 이러한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과 한 부분의 전문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면의 인력들이 도와줘야 되고 많은 인바이런먼트가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야 파퓰레이션 헬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1차 의료의 이러한 포션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 팀 베이스드 케어입니다. 과거에는 1차 의료 그러면 의사 한 사람, 간호사 한 분, 이렇게 두 사람이 팀으로서 진행되던 것이 이제는 사이콜로지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소셜 워커라든지 케어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인력들이 팀을 이루어서 한 환자에게 소위 임상 예방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하게 되겠고, 전문 분야에서도 한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떨어져 있는 다른 네이버훗들 간에도 이제 이러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인포메이션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앞으로의 1차 의료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2000년도 초반에 나온 모델인데, 이미 이 미국이나 PCMH라고 하는 모델들에서는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원에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사가 진료를 하죠. 의사를 만나는 게 주된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의사가 출근하자마자 의료팀들을 모으고 미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인지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라 그래서 이미 그 전날 자기가 퇴근해서부터 출근할 때까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너스 프랙티셔너나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해오면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여기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푸는 동안에 너스 프랙티셔너나 메디컬 어시스턴트가 이 방문하는 환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해결되지 못한 환자들을 여기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팀이 모여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기존의 의사가 환자만 보던 것들이 이제는 팀 베이스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으로 1차 의료가 모양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의원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 결국은 데이터로 모여져서 여기는 자기 의원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 또는 지역 사회에 있는 다른 리소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런 리소스들과 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인포메이션 시스템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잘 콜래버레이션 될 때 우리가 이제 파퓰레이션 헬스가 매니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의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잘할 것인가가 주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방문하기 전에 환자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또는 방문할 의사가 없는 사람조차도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이덴티해 놓는, 그리고 진료를 하고 나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아웃컴이 어떤 것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파퓰레이션 헬스의 진료실 측면에서 본 큰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를 각 국가마다 1차 의료에서 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가 큰 이제 숙제가 되었고, 우리나라를 보자면 이런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가 제도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해줘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해야만 의료비가 나오는 지불 제도만으로는 이런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의료에 가치 기반한 지불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퍼포먼스를 평가를 해서 퍼포먼스가 좋아지도록 퀄리티 임프루먼트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정보와 자료 교류의 중요성은 오늘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의료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만으로는 이러한 건강관리 또는 질병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적인 의료 전달 체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진행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불 체계 방향은 우리가 과거에는 RBS라 그래서 렐러티브 밸류를 가지고 있는 리소스 베이스드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메디컬 리임버스먼트를 줄지를 결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원을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아웃컴의 밸류가 어떠한지, 퀄리티가 어떠한지, 실제로 이게 어카운트블 한 건지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지불 체계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위별 수가제로 있던 것들이 질과 가치와 연계를 한 수가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인구 구성을
반영한 관리 지불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모델입니다만은 현재는 카테고리 1의 P4 서비스먼트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될수록 이러한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한 수가 제도로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케어 액트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퍼포먼스 평가가 중요합니다. 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되고 실제로 이게 예방이라는 부분들이 이때까지 의료에서 싫어했던 이유가 임상 예방 그러면은 사기 또는 상업적인 것들과 상당히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예방을 하는 건지 진짜로 삶의 질을 올리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가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 헬스를 위해서는 이렇게 건강한 파퓰레이션부터 아주 컴플렉스한 케어가 필요한 파퓰레이션으로 우리가 보통 카테고리제이션을 해서 이런 이제 미국에서도 이미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 소위 컴플렉시티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만 조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토마틱한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우리가 인터벤션을 들어가는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미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데모그래픽 팩트와 지금 우리가 많이 산출하는 질병의 팩트들을 가지고 이런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닝풀 유즈는 이미 미국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만은 이런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3차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1차 의료에서 이렇게 서로 공유되는 IT 테크놀로지를 메디컬 레코드에 응용하고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아니면 큰 다른 펀드에서 도와주는 것이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닝풀 유즈를 우리에도 실시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될 때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많은 치료의 모달리티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헤이비럴 이코노믹스를 이용한 인터벤션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술, 담배를 끊게 하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클리닉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왜 술, 담배 끊는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약을 쓰고 이랬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번에 이제 노벨상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담배를 끊게 하고 몸무게를 빼게 하는데 클리닉을 만드는 것보다 절반만 되는 비용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몸무게를 빼면 리임버스로 돈을 줘버리면 훨씬 더 많이 빼고 담배를 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소위 의료에서 기존의 메디컬한 인터벤션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자들의 모티베이션을 가지게 하고 이런 행동들이 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웃컴을 결국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가 있는 인터벤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리임버스를 받도록 하는 이제 의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모디피케이션해서 나쁜 아웃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인터벤션들을 저희들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 관리군과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관리군들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 군들을 했더니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돈을 주면 관리를 잘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돈을 주는 걸 끊자마자 다시 돌아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주제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미 국외에서는 이런 액티브 트래커나 이런 것들을 의료 보험비랑 연동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임상 예방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약을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바꾸고 아웃컴이 좋아질 때 리임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바뀌게 될 때 의료인들도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훨씬 더 건강 관리가 잘 될 것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파퓰레이션 헬스 매니지먼트의 이제 마지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한 이런 정보 자료 통합 분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적 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한데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퀄리티 임프루먼트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의료기관들 간에 또는 이러한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들 간의 경쟁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한 환자가 있을 때 이 환자가 가장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무조건 1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대로, 3차 의료기관은 3차 의료기관대로, 한의원에는 한의원대로 자기들이 데리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파국이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한 사람한테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헬스 인터벤션이 결정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조해서 내가 보는 것보다도 우리 영양사가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이 사람들한테는 가치롭다고 결정이 될 때는 이 환자를 영양사한테 보내서 영양 상담을 받도록 했을 때 나도 더 리임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들 또는 건강 관리를 하는 리소스들 간에 협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PMH를 Population Health Manage를 위한 이제 통합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1차 의료기관의 이런 모델이 이제 Patient Centered Medical Home입니다. 1차 의료기관은 이런 양상을 가질 때 2차, 3차 기관과 경쟁하지 않고 요양원이나 커뮤니티와 협조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Population Health Manage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 내에서 1차 의료 모형을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통합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 진료 정보의 교류와 표준화가 필요할 것이고 지불 체계를 가치 기반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보험 제도가 지금처럼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 촉진형인 보험 제도로 바뀔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강구해내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비령 교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연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분과의 분과장님이신 백남종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3분과의 듀티랄 미션은 국민 건강 관리입니다. ICT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 건강 관리를 할 것인가인데 오늘의 주제는 만성 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한 ICT 국민 건강 관리 프로그램. 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2분과에서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조금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법 제도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행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분과입니다. 의료 소비자 대표도 있고 ICT 전문가들 그리고 이 사업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모델을 실질적으로 적용했던 그러한 프로바이더들의 대표들이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네, 저희 분과의 목표입니다. 그 ICT 기술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제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밸류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사용자 참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션트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러죠. 사용자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 효과적인 맞춤형 국민 건강 관리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목표는 똑같습니다. 뭐 건강 수명 연장하고 건강 격차 해소하고 국가 의료비 절감 거의 2분과랑 똑같죠. 그래서 대상 서비스 영역을 좀 쉽게 가기 위해서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이 가기 전 단계를 주로 타겟팅했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전 단계
그리고 재활 치료나 관리에 관해서는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그 ICT 기반 기술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목표와 방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방향은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전체 확산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범 운영을 선행적으로 실시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전 예방 효과가 큰 만성 질환, 특히 이제 혈압, 당뇨 전 단계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미리 하자. 그래서 이제 만성화되는 비율을 좀 낮추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추진 목표는 그래서 모델을 수립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정부 민간 간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통합센터 레지스트리를 발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가버넌스를 갖고 모든 것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각각의 시스템이 이제 프로바이더들이 있고 그 시스템을 이 프로그램에서는 표준을 제시하고 평가 지표, 인디케이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맞게 되면은 이제 평가 지표를 보고하고 그게 크라이테리아가 맞는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겠고, 또 지역 사회에서는 우리가 보통 검진을 받거나 국민건강 검진을 받거나 각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이제 센터를 이 프로그램에서 지정을 하고 운영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운영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각각의 솔루션 사업자들이 여기 이제 터스킹에 들어와서 이런 걸 어플라이하고 참여자 등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솔루션 사업자나 지역센터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가버넌스는 통합센터 레지스트리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표준을 제시하고 지표를 제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 설계의 1년, 그다음에 구현 및 시범 운영, 시범 사업이 한 1년, 그래서 한 그 후에 이제 확산 추진을 한 3년 동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전 단계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예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크라이테리어를 정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 레지스트리에 들어와야 되겠는가? 그러면 고위험군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병 전 단계, 예를 들어서 공복 혈당이면은 요 레벨 정도, 뭐 HbA1c면은 6.4 미만에서 5.7, 나이는 이런 사람을 좀 타겟팅을 하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인터벤션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인터벤션, 쉽게 인터벤션을 피서블하게 할 수 있는가를 봐서 지역 기반의 운동 시기 관리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운영 센터는 레지스트리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장비는 IoT, 웨어러블 장비를 통한 모니터링, 코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공 관리군 대상을 타겟팅을 해서 이 연계 서비스를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해주고 모니터링을 점점 테이퍼 오프 해가지고 이 대상군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어떤 그 페이션 인게이지먼트에 따라서 아까 서울의대 학생이라고 그랬죠. 학생들이 돈을 받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불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는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만성화가 이미 된 질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치매 환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이런 것에 ICT 기반의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재활 환자의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에서는 1, 2차, 3차 기간 간에 스크리닝 등록하고 중증 질환은 3차 기관에서 치료하고, 또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이러한 그 ICT 기반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인지 재활 치료를 ICT 기반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성 질환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 관리를 통하고 두 기관 간의 의료 정보 공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가자 참여 정책 수립을 계획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환자를 모으고 어떻게 리텐션 할 건가죠. 그래서 이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그 평가 모델을 시범 적용하고 참여 성과 관리 체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 검진을 받은 사람을 그 데이터를 갖고 전 단계면은 미리 어떻게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뭐 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등록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 등록된 참여자들이 계속 2년 동안, 2년이면 3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대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피드백 및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에 관한 것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사용자가 얼마나 참여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참여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부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이론적 분석 모델에 근거한 문헌조사, 심층 인터뷰, 델파이 기법 등을 사용해서 이러한 그 평가 모델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다음에 또 이 참여가 얼마 됐는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런 그 대시보드 등의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모델 시범 적용을 위해서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범 기간을 테스트하고 일부 수정해서 고도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고, 무엇을 지표를 삼을 것인가,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어떻게 리포팅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미리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에 관해서는 그렇게 큰 생각보다는 허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증 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 ICT 솔루션 공공업자의 인증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필요하겠고요. 서비스 결과 아웃컴 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그 지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이러한 그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보고를 통해서 서비스 질 관리, 퀄리티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 전반적인 효과 분석 및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밖에 이제 그 프로바이더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증거 기반으로 그 교육 제도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예방관리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ICT 기반 국민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 및 ICT 솔루션 공급자 인증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최소 기술을 제시를 하고 이거를 맞추면은 인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루션의 프로바이더들의 그 구성 요건이라든가 어떤 그 전문 자격 여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인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그 성과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한 지표, 인디케이터를 정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성과 보고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의료 수가 제도가 필요한데, 인센티브 지급은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되겠고, 그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겠고, 이거에 대한 수립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예방 의료 수가 개발을 통한 서비스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 또 참가자들에 대한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것을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교육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버넌스에 관리 기관이 있고 솔루션 공급자들이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참가자가 있으면은 참가자는 관리 기관에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됐고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계속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솔루션 공급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관리 기관으로부터 인디케이터를 제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풀필을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2차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이 있고 코페이가 있고 지원금이 온다면은 뭐 건강 코칭은 1년에 몇 회 하고 운동 코칭하고 영양 코칭해서 맨 최후에 이제 뭐 2년 후에 그 달성도를 봅니다. 그래서 달성도에 따라서 상위 몇 구간은 이거 돈 낸 거 다 돌려주고 아닌 거는 뭐 반만 준다거나 이런 그 인센티브 지불 제도를 예를 들어서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방관리 시범 사업은 1단계, 2단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제도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효과가 어떤가 그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이제 검증이 되면은 이제 확산을 거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CT 기반 치매 환자 관리 사업은 조금 다른 루트를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T 기반 치매 환자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대개 이제 제가 서비스나 그 여러 가지 인스티튜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정 간호 솔루션을 어떻게 ICT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무엇으로 할 거고 그 지표를 개발하고 성과 보고 체계를 개발하는 게 치매 환자 관리 사업의 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간단히 그 ICT 기반 국민 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남준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로 포커스를 이제 당뇨나 고혈압의 조기 증세를 가진 환자분이나 아니면 이제 치매 환자의 관리에 관해서 어떻게 ICT가 국민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뭐 1차 의료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을 쭉 하는데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금 피로도가 높아요. 환자 등록도 저조하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이제 의사들도 굉장히 참여도 이제 뭐 어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 원인을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 뭐 볼런티어링이나 아주 노미널한 수가가 산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한시바삐 그거를 이제 시범 사업 수준이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로 가서 뭔가 액티베이션을 시켜야지만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이제 아직 잘 모르겠고 뭐 조배영 교수님 조금 관여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제 질문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당뇨의 혈당이 조금 높아서 이분이 위험군이다라고 하는 환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몇 명? 조비령 선생님 더 잘 아시죠? 예? 전 국민의 25%. 그 5천만이니까는 한 125만 정도. 아닙니다. 1,250만 정도. 성인의.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서 언급하신 게 되게 시범 사업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실제 사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란 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꿈꾸던 모습하고 딱 맞아떨어서 좋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과연 조비령 선생님 조금 코멘트.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복지부에서도 시범 사업 때
이런 리임버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아마 미국이나 유럽을 봐서도 첫 시작은 피포 서비스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백남종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몸무게를 뺐을 때 뭘 잘했을 때 얼마씩 주는 걸로 수가나 인센티브를 만들었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뺐는지 얼마나 잘했는지를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너무나 피로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번들링이라는 제도로 요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 한 사람이 또는 한 기관이 매니지해야 될 사람들의 위험 요인 프로파일, 그 다음에 데모그래픽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대강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의 아웃컴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예측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뭐 총액 계약제 같이 포괄적으로 비용을 주게 되면은 그 비용을 가지고 가장 이제 의료나 건강에 대한 이 공급자들은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접근을 하고자 시도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완전히 그 수가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게 낫겠다라고 현재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IT 테크놀로지가 들어오게 되면 매년 시행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그때그때 바로 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효과가 없는 것들은 아웃시키는 이런 과정들로서 이터레이션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가장 이상적인 뭐 복지 건강 국가가 되겠죠. 모든 환자 대상군들을 전부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겠는데 아무튼 그려주신 그림은 너무나 훌륭한데 그걸 어떻게 이제 인스톨할 건가 하는 우리 이제 복지부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네, 강의 감사하고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한 마디만 첨언을 잠깐 하면 네네. 저희가 이제 뭐 모델링한 게 이제 벤치마킹한 게 이제 미국의 DPP (Diabetic Prevention 네네. Program인데 결국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보니까 코스트 이펙티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돈이 눈에 보이는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은 결국은 1, 2년이 지나면 훨씬 더 코스트 세이빙하고 나라 전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세이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러한 베네핏이 없다면 이거를 뭐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모든 게 그렇지만 그래 예방 차원에 들어가는 돈은 괜히 아깝거든요. 안 써도 될 돈 같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전 사회가 학습을 하고 거기 동의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만 되지 않겠나.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자, 네 번째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4분과의 서준범 분과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고 의료 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라는 제목입니다. 성능 평가 및 인허가 제도 관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이 굉장히 좋은 강의가 기대됩니다. 서준범 교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4분과에서 맡게 된 거는 이 ICT 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치료의 영역,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분과하고 좀 다른 점은 아시다시피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 4분과에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여기 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시스템보다는 아시다시피 이 ICT라고 얘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대별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경쟁하듯이 발전하고 있죠. 이런 기술들이 모두 다 이 의료 현장, 특히 치료 분야에 치료나 또는 진단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개별 기술들이 지금 현실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의료 분야에 적용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부분들을 저희 분과가 이제 보고서 형태로 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법 제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이런 분야들이 대부분 많은 양의 데이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제도 얘기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상업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만 실제로는 그
이런 기술들이 의료 현장에 쓰이기 위해서는 의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근본적으로 의료 기기를 활용하는 것들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성능 평가와 인허가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하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예시로 몇 가지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의료 빅데이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주 다양한 레벨에 있어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합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정밀의료를 실현하겠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분석하는 그 개별 기술들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게 안전하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게 되죠.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왓슨으로 대별되는 진료의 진단과 검사, 치료를 추천하는 시스템부터 정밀의료라고 얘기하는 유전체를 분석해서 개개인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차후의 질병의 발생을 예측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딥러닝으로 대별되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한 많은 영상 검사나 영상 검사들의 판독의 보조라든지 진단 보조의 기능, 임상 시험이나 또는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이제 수술 로봇도 과거와는 달리 로봇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기능들을 추가함으로써 기술을 혁신하려는 이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한 예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아주 높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작년 11월 말에 자마라는 유수한 저널에 퍼블리시됐던 연구고 이 연구는 그 망막병증, 당뇨성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안저 촬영을 가지고 진단할 때 그 판단을 인공지능이 전문가를 대신해서 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글이라는 회사가 일저자로 참여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12만의 영상을 이용해서 미국의 54명의 안과 전문의가 이 연구에 참여를 해서 해당된 영상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판단했고 이 연구의 결과는 이 표로 대별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기술의 성능을 평가할 때 판단하는 ROC 커브라는 커브고요. 여기 까만 선이 이제 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입니다. 이 선보다 왼쪽 위쪽에 있게 되면은 성능이 더 낮다는 거고 이쪽은 더 덜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개별점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개별 안과 전문의들의 성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개발된 기술이 안과 전문의하고 거의 필적하는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연구에 이어서 피부 그 사진을 이용해서 피부 암인지 양성병변인지를 구별하는 거라든지 또는 병리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전이암을 진단하는 것 등등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진료 현장에 활용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그 임상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공공의료 자료 그리고 병원에 있는 자료들 그리고 환자의 정보까지를 모두 다 합쳐서 각각의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진단이나 치료를 결정하는데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겠다. 이런 연구들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왓슨 포 온콜로지죠. 그래서 이제 왓슨 포 온콜로지는 실제 국내에서도 6개 기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렇지만 이 기기는 의료 기기가 아닌 걸로 지금 분류되어 있고 수가는 매겨져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정밀의료 부분에서도 특히 유전체와 관련해서 유전체 기술들에 이제 굉장히 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분석 비용들이 아주 혁신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개별 유전체 정보들하고 이런 정보들을 합쳐서
최적의 진단이나 또는 치료에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유전체 분석 기술들이 굉장히 나아지면서 현실적으로 진료 현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도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계속 얘기되듯이 이제 스마트폰과 수많은 디지털 센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생활들을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분과에서 얘기하신 블루 버튼도 마찬가지지만 이 페이션트 제너레이티드 헬스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기록하고 이것들을 병원에서 기록된 정보들하고 다 합쳐서 이제 활용하려는 얘기들이 있고, 이런 개별 기술들이 실제로는 아주 융합된 형태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센슬리라는 미국의 벤처,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벤처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 퇴원 후 환자의 관리에 대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은 잘 보시면 환자가 퇴원하고 나면은 그 환자가 투약해야 될 일, 재활 치료를 해야 될 일, 나중에 어떻게 재방문해야 될 일, 이런 모든 기록들이 이 환자의 스마트폰에 입력되고, 동시에 이 스마트폰 안에는 소위 말하는 챗봇 기능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버추얼 너스가 있습니다. 이 간호사가 이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될 때, 재활 운동을 해야 될 때를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들도 대답 다 해줍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을 안 먹었는데 약을 먹어도 되느냐, 내가 어제 약을 안 먹었는데 오늘 2알을 먹어야 되느냐 등등, 아니면 가벼운 부작용에 대한 질문, 이런 모든 질문들을 이 스마트폰의 모바일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가 관리되고, 그리고 환자의 컴플레인이 어떤 특정한 합병증이나 위험한 상황을 예시하게 되면 이 너스가 그걸 판단해서 병원에 예약을 잡아주고 연결해주고 하는 일까지를 다 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을 보시면 이 기술은 환자의 의료 정보를 뽑아내는 퍼스널 헬스 리코드와 관련된 부분,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 이 모든 기술이 전부 한꺼번에 섞여서 혁신하는 형태로 새로운 의료 시스템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잘 안 먹네요.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들과 같은 아주 새로운 혁신 기술들도 우리 현장에 굉장히 활용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수술 전에 미리 해본다든지, 또는 이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수술 부위에 심부의 혈관의 위치 같은 것들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보다 안전한 수술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무슨 정신과 치료나 무슨 중독 치료 같은데 이런 가상현실을 활용한다든지, 재활 훈련에 활용한다든지, 또 의과대학의 그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런 해부학적인 교육이나 또는 시술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맞춤형 기술의 한 예인 3D 프린팅과 관련해서도 이런 개별 환자의 아주 특수한 해부학적인 이상들을 미리 활용해가지고 수술 전에 활용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이런 해부학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 가이드를 제공한다든지, 환자 맞춤형의 이 임플란트들을 개발해서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임플란트를 넣는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세포를 프린팅한 레발까지 아주 다양한 맞춤형 혁신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보건의료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개별 기술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융합하는 형태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적용의 수준들도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부터 아주 작은 소형 의료기기나 앱까지, 또는 수술장이나 투약관리, 물류관리에서부터 병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생활관리까지, 이런 다양한 수준과 적응증에 이런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쓰일 거고요. 특히나 이런 기술들은 적용되기까지 사이클이 매우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회사가 만들고 의료진이 테스트해서 나중에 활용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아까 보여드린 인공지능 논문의 첫 번째 1저자가 구글 브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회사와 의료진이 아이디어를 내고 가용한 혁신 기술들을 조합함으로써 바로 생산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그 기술 개발의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전통적인 성능 평가나 인허가 방법으로는 다루기 힘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특히 딥러닝이라고 표현되는 기술들은 그 결정 과정들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블랙박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성격이나 또는 이 적용이 됨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능 변화가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있지만 이런 변화된 성능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3D 프린팅이나 이런 모바일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은 또 유용성을 검증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혁신 시스템의 경우에 이게 유용하고 경제적이라고 하려면 전 사회적인 비용을 분석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기술들은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기술들이 그 결과를 많이 결과적인 그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환자의 이해라든지 또는 시술자의 수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검증 방법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의료 기술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융합하기 때문에 기기를 분류하기도 난해하고 연속적으로 변하는 업그레이드되는 성능들을 관리하기도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전형적인 의료기기 우리나라 현재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등급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나누고 또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신약과 마찬가지로 전향적 무작위 배정을 통한 실험들을 통해서 성능들이 평가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새로운 기술들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맞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인허가 후에도 이제 신의료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고 보험 등재 및 수가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기기와는 굉장히 다른 개별 맞춤형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유용하다는 걸 평가할 거냐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도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존의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이런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딜레마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을 강화해서 규제를 과도하게 하면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혁신에 따른 혜택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반면에 느슨한 규제는 이제 환자의 피해를 환자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 규제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저희 사분과의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뭔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미국의 예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그 특별 강의에서도 유 교수님이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혁신 기술을 대응하는 데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에서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 기술들을 보는 거는 아예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전환해야 되는 시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흐름들이 그런 패러다임 자체를 새롭게 해석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예시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예시를 보여드리는 이거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각 나라가 상황이 다르지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경제 산업 분야로 생각해 보면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이 앞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FDA의 뉴 디렉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심사 기준은 새로운 종류의 의료기기엔 전혀 적합하지 않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해해서 새로운 효율적인 혁신을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방해하지 말고 혁신을 장려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련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소형 앱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의료기기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기존의 하드웨어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로서의 규제로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IMDRF라고 하는 이제 몇 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이 의료기기의 그 규제와 관련된 포럼이 있는데 이 포럼에서 소프트웨어 에즈 메디컬 디바이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없더라도 소프트웨어 자체를 메디컬 디바이스로 보고 관리하고 이 소프트웨어의 특징들을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21세기 큐어 액트라는 그 액트를 통해서 작년에 이제 의료기기의 분류를 조금 더 클리어하게 해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얘기가 되었던 왓슨이 의료기기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분석을 해서 환자의 정보, 논문, 가이드라인 등을 보여줘서 결정을 보조하는 것들은 의료기기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의료기기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환경이 개발 목적과 다른 데로 활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FDA에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항목하고 의료기기로 정의하는 항목들 좀 나눠서 바라보는 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능 평가와 임상 시험에서 전통적인 신약 임상 시험의 부적절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방식들을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개념하고 인허가 방식의 개선이 있는데요. 이제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의존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주 잘 설계를 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기를 개발하더라도 그 기기의 성능이 실제 의료 환경에 적용되었을 때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성능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리얼월드 데이터, 리얼월드 에비던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리얼월드 데이터와 에비던스라는 걸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의 진료에 적용되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된 증거들을 가지고 앞으로 의료기기의 적응증을 확대하거나 관리하거나 성능을 관리하거나 하는데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예입니다. 이 덱스콤 G5라는 거는 이 부착형 글루코스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이 이제 과거에 전통적인 스틱 타입의 피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에 정확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보조 장비로만 인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대체할 수는 없고 글루코스 레벨을 그냥 보조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9년 12월 20일 날 이거를 그냥 기존의 글루코스 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바꿔버렸습니다. FDA에서. 그런데 이게 다른 추가적인 임상 시험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사용되었던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니까 그 정확도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에 별로 떨어지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이미 환자들이 더 이상 바늘을 찔러서 글루코스를 측정하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리얼월드에서 활용의 에비던스를 이용해서 그 적응증을 확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인허가에 있어서도 조금 더 플렉서블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아까 유 박사님도 얘기 드렸지만 올해 이제 7월 말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액션 플랜이라는 것들을 보였는데 이건 이제 액션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게 법으로서 또는 규제로서 정해진 거는 아닌데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FDA의 향후 계획에 대한 거고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의 법령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보다 더 그리고 이제 FDA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Reimagining Digital Health Product Oversight인데 그러니까 이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덕트의 감시 기능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를 규제할 때
개별 기기를 인허가하고 그 개별 기기들에 대한 관리를 해왔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 최근의 혁신적인 제품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바꿨고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에 프리 서티피케이션을 부여해서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아주 위험한 장비가 아닌 경우에는 먼저 출시해서 아까 얘기 드린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사후 검토를 하겠다. 이거는 기존의 시스템은 완전히 뒤엎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프리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를 해서 뭐 모든 회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프리 서티피케이션을 받지 못한 신규 제조사는 기존의 전통적인 임상 시험과 데이터 인허가 출시를 하지만 프리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회사는 이걸 가속화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발표에 이어서 올해 9월 초에 파일럿 회사 9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 들어 있고요. 다양한 글로벌 IT, 그다음에 의료 디바이스 회사, 그다음에 벤처 회사 등등의 다양한 레벨의 회사들을 의도적으로 아마 포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9개 회사가 이런 프리 서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이 출시한 제품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작용하는가 등등을 보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도 이런 혁신 기술들에 따른 성능 평가와 인허가 제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아주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의 새로운 범주를 확립하고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규제의 대상을 제조사로 이동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활용돼서 환자들이 도움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촉진할 게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의 벤처 회사, 실력 있는 벤처 회사인데 이런 내용을 들으면 미국의 지사를 세우는 걸 심각하게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트렌드를 꼭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혁신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미국의 제도들을 좀 소개시키는 걸로 제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미 와 있고 이게 잘 배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다. 라는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경구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뒤쪽 부분은 이 디지털 헬스 파트너스의 최윤섭 박사님의 발표 자료를 제가 많이 활용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준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경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는가에 대해서 말이 많죠. 에이브라임 링컨이 했다는 설에서부터 지금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미래를 얘기해 주셨고 강의는 쿨했지만 여기에서 좀 저는 어떤 공포감을 느낍니다. 지금 제시되어 있는 미국이 지금 선도하고 있는 방법이 완벽하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또 이 프리서티파이 하겠다. 그리고 제조사를 우선 뭐 인정하겠다는 거가 안고 있는 또 많은 함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뭐 제품별로 다 일일이 할 수는 이미 불가능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일단 토론 시간에 뭐 많이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래훈 교수님은 제가 그냥 뭐 조금은 이 농담 삼아 이 호를 지어드리고 싶어요. 운정이라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운정. 왜냐하면 이분이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막 일관되게 그쪽으로 하실 것 같고 지금 서준범 선생이 안고 있는 많은 고민보다 훨씬 또 더 많은 고민. 이 정보를 어떻게 할 건가? 많은 의료기관 간의 혼선이 있고 의료기관과 정부 데이터 간의 혼선이 있고 뭐 의료기기 간에 또 다 다른 랭귀지를 쓰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초청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 호 제가 잘 깊이 새기고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저는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제가 가능하면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과는 이렇게 한 10분 정도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주제는 이제 의료 정보의 공유와 개방이고, 저희는 완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반제품 내지는 무슨 부품 요 정도 뭐 워크벤치 요 정도를 우리가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더 나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워낙 저희가 이제 꿈이 창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꼭지가 6개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꼭지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임상 유전체 데이터 통합을 위한 어떤 플랫폼이 좀 필요하겠다. 오픈 플랫폼. 그다음에 병원에서 임상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레디올로지 이외의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것과 임상 데이터에 통합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 환자 참여를 위한 IoT 통합형 개인건강 기록은 사실 일세부에서 말한 블루버튼과 상당히 좀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생략을 하든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 유전체 데이터 통합이 이제 점점 더 필요성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NGS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보험 급여가 돼서 타겟티드 시퀀싱이긴 하지만 타겟티드 NGS에 대해서 보험 급여가 한시적으로 2년 동안 허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정책 변화가 글로벌리 지금 이런 유전체 기반의 여러 가지 연구 또 진료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미충족 수요가 있습니다. 희귀 질환이나 뭐 난치성 질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유전체 검사에 기반해서 타겟된 약물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런 걸 조기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 그 박웅량 교수님께서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개인 맞춤 치료에 따른 개인 맞춤형 치료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전향적이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거의 한 20% 정도만 여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고요. 필요성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전체 정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글로벌 국가적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NGS 보험급여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현재 유전체 검사를 수행을 할 때 소위 웬랩 검체를 환자에게 뽑아서 검사해서 데이터 추출하는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마지막에 베리언트 콜링하고 어노테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되지 않고 각 병원별로 어떤 그 기관별로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철저히 의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단 데이터가 생성된 다음에 있어서의 마지막 임상적 의미를 추출하는 데까지 있어서의 어떤 품질 가이드라인, 보장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것들이고요. 또 이제 진료 활용할 때 그 베리언트들을 콜링을 하고 이것도 어노테이션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다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유전체 검사를 해서 환자가 무슨 유전형의 변이가 있다라고 나오고 뭐 하더라도 그게 모든 기관에 통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검사를 했던 그 파이프라인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걸 법령적으로 쓸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유전적인 변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막상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이 대부분의 약들은 아시는 것처럼 뭐 국외에서 개발이 됐고, 또 많은 약들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에 막상 이런 변이가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환자들이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료를 저장할 때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타겟티드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실제 그 홀지름 시퀀싱 했을 때 3테라, 5테라, 6테라 이런 데이터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백업 스토리지까지 다 포함하면 뭐 1인당 한 13테라바이트까지 생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10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가 뭐 마켓에서 잘 모르겠는데 한 20만 원 정도 하나요?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건 이제 엔터프라이즈 하드디스크를 써야 되니까 가격이 그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가고, 레이드로 묶고 하면 실제 그 한 사람치를 제대로 백업을 저장하려고 하면 뭐 한 1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존재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비용을 사실 누구도 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의무 기록은 뭐 최소 3년, 최대 10년 이제 보관하게 돼 있는데, 이 라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최소 2년이라는 게 좀 이 데이터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짧은 게 아닌가. 그러나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서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데이터를 다른 병원에 줄 때 어떤 데이터를 줄 건가, 원천 데이터 뭐 3테라, 5테라 되는 데이터를 먼저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노테이션 한 데이터를 줄 건지 뭐 어느 단계에 줄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임상 유전체 데이터 통합을 위한 어떤 제도적 개선 사항 같은 걸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임상 데이터하고 유전체 데이터 통합한 통합 데이터 레포지터리 데이터 마들이 글로벌리 여러 컨소시엄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뭐 유전체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많이 만들어졌고 그런 데이터 정합 통합 모델이 근데 이제 임상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저 신수영 교수가 만든 ISO TS 20 얼마 쪽 표준이 있긴 한데 이거는 철저하게 보고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레포지터리 모델을 좀 만들고 저장, 분석하는, 연계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걸 오픈 API로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밴드에 종속되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오늘은 좀 산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가야 될 거고 그런 결국 이제 어떤 산업적 그 투자가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들인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좀 말씀을 드렸지만 유전체 자료 전처리 전체 과정에 대한 품질 보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고 이 환자에게 이런 자료를 활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이미 바이오마커 타겟 드럭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서 거기 해당이 되는 환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FDA에서는 이미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체 자료 저장의 의무 기록 기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좀 이게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누구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베네핏을 누가 받을 거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페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법만 단순히 바뀌어서 이걸 뭐 10년 이상 보관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멀티모달 이미지 임상 이미지 정보 통합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데요.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환자가 병원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한 0.2테라에서 0.4테라 평생에 걸쳐서 4테라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뭐 유전체 정보가 한 뭐 3테라에서 6테라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평상시 생활을 통해서 1,100테라바이트 생성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병원 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병원에서 생성된 데이터 중에 우리가 유저블한 데이터는 대부분 한 10% 미만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의사가 클릭해서 들어가는 데이터이거나 또는 일부 이제 프리텍스트고 나머지 한 90% 정도는 이미지 데이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미지 데이터를 사실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전통적으로는 레디올로지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다양한 이미지가 또는 비디오 파일들이 병원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자체는 그 이미지에 환자 개인 정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개인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CT 헤드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CT를 찍었을 때 이거를 조합을 하면 사람 얼굴을 그걸 가지고 새로 식별을 할 수도 있다. 뭐 심지어 이제 그런 스터디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진단 쪽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는 영역이 있는데 레디올로지 데이터는 그래도 비교적 다이콤에 기반을 두고 있고 물론 다이콤이라고 해도 사실 병원 간에 잘 교류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데 그 이외에 뭐 내시경을 했다든가 피부 사진 촬영했다든가 이런 영상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캡처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이걸 검색하는 또 통합해서 EMR과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다양한 모달리티를 등장하고 있고 형태와 종류가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 플랫폼들이 없고 그다음에 관리와 운영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넌 다이컴 임상에 대한 통합 관리가 사실상 거의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이고 검색 활용이 뭐 팍스라고 하는 시스템은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EMR과의 연동 검색이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레벨 1, 2, 3, 4로 나눠서 현재는 다이컴 아카이브 이게 이제 현재 병원에 도입된 병원들이 레벨 1 정도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좀 익스텐션 시켜서
단일간의 다이컴 이미지와 의료 정보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들을 우리가 개발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넌 다이컴 이미지를 포함하는 클리니컬 이미지 전체와 의료 정보를 통합하는 레벨 3, 그리고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찾아내거나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우리가 점점 올라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방향을 보면 앞에 뭐 말씀드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이컴 기반의 팍스 시스템에서 다양한 임상 이미지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을 가야 될 것이고, 통합 그 의료 정보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인덱싱을 매기는 이런 기술들도 이제 좀 개발을 좀 해야 되고, 방송사에서 좀 일부분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에 다양한 의료 정보, 임상 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오픈 플랫폼, 오픈 API를 통해서 반제품 형태의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 밴드에 종속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표준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 하나 자체가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그 연구라든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또는 법적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이제는 만들 단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제화시킨 거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다가 특별히 이제 병리 쪽을 좀 어떤 타겟팅해서 해보자는 거고요. 병리 쪽에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런 대부분은 병리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데만 사용이 되고, 그거를 아카이브 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병리에서 진료를 보는 현미경을 보면서 진단 내리는 과정 중에 이미지를 캡처하고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다양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꼭지를 하나를 뗀 겁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인 거고요. PHR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앞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내용이라서요. 이제 겹치지 않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그 IoT PHR을 환자 중심의 정보 기록인데, 여기에 의무 기록, 개인 건강 기록만이 아니고 IoT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는 형태,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까지 포함하는 이런 형태로 가자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의 의료 정보 교류가 활성화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이런 그를 샀을 때 주변 기기들 사면 그냥 USB 꽂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말기들이 사용하겠지만, 여기에서 병원마다 기기마다 고유의 프로토콜이 있고, 병원 안에 EMR 데이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플러그 앤 플레이로 꽂아서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도 이런 글로벌 움직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 앞에 말씀드린 내용인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강의는 간단히 하셨지만은 그 하나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이제 분과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5개 분과로 진행하고 있고, 분과장님들이 발표하실 때마다 소속 분과위원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이 포럼이 5개 분과에 각 분과마다 10분 내지 15분의 전문가가 소속돼 있고,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전부 모아서 지금 분과별로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은 그것이 완료가 될 것이고, 내년 한 2월 전에 보고서가 작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보고서를 보시면서 더욱더 많은 정보와 지식에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을 좀 취하시고 4시 55분부터 패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